네, 보궐선거 이후 국정 쇄신책을 고민 중인 윤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소통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용산발 구체적인 국정 쇄신안이 나올지도 주목되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대통령의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변화를 주문했던 윤 대통령, 어제는 소통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네, 강서구청장 선거의 그 패배 이후 정부 여당은 어떤 형태로든 변화와 쇄신을 해서 총선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죠. 그런데 당정대가 한 몸 아닙니까? 대통령실과 정부와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사실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만 변하고 대통령실이 안 변한다든지 대통령실만 변하고 뭐 당은 안 변하든지 이래서는 국민들이 변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은 당대로 뭐 지도부 재편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일단 임명직 당직자들을 전부 바꾸는 식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임시 응급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대통령실대로 이제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고 이제 밝힌 건데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너무 독단적이다, 일방통행식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들을 야당에서도 했지만 또 일부 국민들이 그렇게 느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 탁상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소통하겠다, 그리고 당정대 내부 소통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일단 큰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제 변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매우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고 막혔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정확하게 그 사안을 진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지금 소통의 형식을 형식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째는 이제 국민과의 소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소통, 그다음에 당정 소통, 이제 이걸 강화를 했는데, 이제까지 이제 윤석열 정부나 당정대가 소통해온 방식이 일방적, 수직적 관계에서의 소통이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이 기존의 수직적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서 수평적 소통 방식이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큰 의미가 없는 그리고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그런 상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 현장, 당정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인 야당이 국민의 절반 이상을 대변하고 있고 또 국민의 절반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 야당과의 대화나 소통을 완전하게 차단하고 외면을 해왔는데, 이제는 좀 바꿔서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나 또 국힘당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와 같이 이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야당과의 소통이 빠진 그들만의 당정대와의 소통 활성화는 별 의미도 없고 큰 변화를 여전히 못 줄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야당과의 열려 있는 그런 소통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변화를 강조한 이후에 소통을 주문하고 나섰으니 이후 소통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는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궁금해지고요. 일단 특히 대국민 소통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병헌 수석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세 가지 소통에 더해서 야당과의 소통도 필요하다. 뭐 저는 아주 좋은 제안이고, 저는 대통령실이나 또 이 집권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제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와는 별도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국민과의 소통의 변화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에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서 무던 노력을 했습니다. 뭐 도어 스태핑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하지 않았던 거를 그 사실은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거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불미스러운 이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중단됐습니다. 그 후에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하는 형식으로 이제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국민이 직접 또는 국민을 대리하는 언론이 질문을 통해서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런 방식의 이른바 기자회견이나 미니 기자회견이나 또는 대국민 대화의 자리나 이런 형식이 좀 더 자주 있었으면 하는 기대와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데 중단됐던 도어 스태핑을 그대로 다시 재개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정제된 형태로 하는 것도 포함해서 그 다양한 형태의 소통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중에 뭐 비서나 또는 대변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은 아무래도 간접 소통이고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기를 원할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 점에서 또 대통령이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고 평론가의 제가 보기에 국민과 함께 현장에 있을 때 대통령의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점을 적극적으로 잘 살려나가는 그런 직접적인 국민 소통 방식을 다양화하고 다변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프로그램이 좀 기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변화에 있어서는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교체가 좀 서둘러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충분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그 민심의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은 정말로 저도 좀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그렇게까지 강렬한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보다도 국힘당이나 그 대통령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쇄신 그러면 이제 인적 쇄신이 가장 우선되는 것인데 1차적으로 국힘당의 그 쇄신의 내용이나 그 면모를 보면 뭐 그야말로 이 기대를 크게 하지도 않았지만 기대한 수준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제 남은 이른바 대통령실과 정부의 그 인적 쇄신 이것이 이제 국힘당으로서 내년 총선 앞두고 마지막 현실적인 그 탈출할 수 있는 심판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데 과연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쇄신을 해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한 말씀만 좀 첨언해 드리자면 지금 어차피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장관들이나 비서실의 비서들이 이제 거취 문제를 지금 결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총선 출마 때문에라도 그만둘 사람들이 생기면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비서실의 개편 또는 그 개각, 부분 개각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제 그럴 경우에 무게중심이 총선 출마 쪽에 두어지면 그러면 이거는 쇄신의 그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정 쇄신이 더 중요하다. 대통령실의 쇄신과 변화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인사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개편. 근데 그 과정에 결과적으로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다수 나오게 돼서 뭐 출마를 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이거 총선 출마형으로 사람 다 뽑아놓고 빈자리를 급하게 대충 메우는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지면 쇄신도 안 되고 또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총선 출마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그 보궐선거의 민심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받들어서 예. 국정 쇄신과 대통령실의 변화와 쇄신 또 정부의 변화와 쇄신이라는 애초의 목적에 충실한 그런 개편이 되고 그 결과 뭐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다수 생겼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 그런데 이제 그렇게 관련해서- 되기에는 예.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그 총선을 앞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인적 그 교체 이런 것들 성격이 강해질 가능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쇄신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인사 교대 정도, 교체도 아닌 교대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우려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윤석열 정부나 대한민국 그 국정 운영 방향으로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번에 좀 그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나름대로 좀 분걸 쇄신하는 그런 그 일대 혁신을 통해서 야당과의 대화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단절됐던 정치도 복원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또 국민들의 진영 간의 극단적인 대치 상황과 대결 상황도 좀 어느 정도 봉합과 치유도 하고 이런 식의 그 쇄신과 국정 운영의 기본적인 틀과 방향을 대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사 관련해서는 이 내용도 한번 짧게 함께 짚어보시죠. 지금 신임원재 소장의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이 유력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명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회 임명 동의안일 겁니다. 이번에는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네, 헌법재판소장도 국회 임명 동의를 말씀하신 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갖고 고민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는 거니까 아예 그 새로운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면서 그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이 방식을 하려면 지금 재판관으로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새로운 사람을 이제 발굴해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6년 임기가 보장이 되지만 이제 임명 동의가 됐을 경우에 그런데 그 경우에는 지난번 이균영 대법원장 그 부결 사태와 같은 그런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처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있는 이종석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종석 재판관의 자녀 임기가 11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소장이 되더라도 11개월만 소장하고 11개월 후에는 다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선택했냐? 이종석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도 청문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소장을 추천했다고 해서 이종석 재판관까지 정략적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거부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점들까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저는 그래서 이종석 재판관의 헌재 소장 추천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불가피하고 저는 이번만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대승적으로 정략을 넘어서 이종석 재판관의 후보로서의 소장으로서의 자질을 잘 보고 합리적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내각의 장관급들의 인사청문회와는 다르게 이 사법부 수장이나 그 사법부 쪽의 인사에 대해서는 야당이 그렇게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국회에 이제까지 청문회 관행을 쭉 살펴보면은 뭐 대개 들여다볼 수 있는 건데요. 지난번 그 대법원장 후보 그 인사 동의안에 대한 부결은 불가피한 그런 인사 검증의 말하자면 패착에 의한 그런 그 자연스러운 부결 동의였고요. 이번에 이제 이종석 그 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소장 이제 그 어떤 추천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헌법재판관을 할 때 한번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을 좀 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고륙지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헌법재판관과 소장과의 그 격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간하면은 아마 그 처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예. 또 지켜봐야 되겠죠, 검증을. 알겠습니다. 이르면 내일 지명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좀 보려고 하는데 어제 임명된 신임 당직자들 이제 처음으로 오늘 당무를 시작을 했고 또 첫 공개회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번 그 임명직 당직 인사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좀 비판받을 대목이 많고 또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당직자들이 내년 4월에 총선을 치를 것으로 이제 그 예상되면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좀 부적절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선거를 앞두고 임명직 당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사무총장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천 실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대표가 울산의 김기현 대표고 원내대표가 대구의 윤재옥 원내대표인데 여기에 선거의 실무 책임을 맡을 사무총장까지 경북의 이만희 총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버려서 애초에 그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충청권을 강조하면서 당직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핵심 당직자 3명,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핵심 당직자 3명이 전부 이 영남 지역에서 지금 독식한 양상이 돼버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비판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 김기현 대표나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출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만희 그 사무총장은 임명직이니까 얼마든지 다른 선택이 가능했는데 이만희 의원 개인이 얼마나 의정 활동을 잘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구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게 짜여졌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의도 연구원장이 또 선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똑같이 전략적인 이 선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 불과 얼마 전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당원권 6개월 정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 평생 한 번 정도 받을까 말까 할 정도의 중징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징계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고사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임명직 당직이 짜여지다 보니까 김기현 체제로는 안 된다고 하는 기존의 여론이 있었던 데다가 그래도 하여튼 김기현 체제를 중심으로 가보자고 해서 가는데 이 임명직 당직이 이런 식으로 짜여지니까 정말로 이건 좀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 부정적 여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선거를 불과 6개월도 안 남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거 가지고서 자꾸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이 국민의힘 전체 입장에서는 그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저처럼 뭐 당과 관계없는 평론가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들은 정말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지금 꾹꾹 참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에 목소리를 낸 인물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인데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을 향해서 그리고 여당을 향해서 변화를 호소하고 또 집권 이후에 있었던 오류를 인정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죠. 예,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이야기, 메시지 내용은 구구절절이 상식적으로 볼 때 다 옳은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그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힘에 정말 필요한 얘기를 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리라 보여지고요. 다만 눈물이라는 게 진심을 전달하는 그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눈물이 좀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진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그 장애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눈물, 상식적으로 볼 때 상식보다 좀 더 많은 눈물을 흘린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의 힘과의 헤어질 결심을 의미하고 있는 그걸 담은 그런 눈물이라면은 그 정도의 눈물은 더 흘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옳은 소리, 그 진심 전달 그리고 헤어질 결심 뭐 이런 그 화두들이 저한테는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회견이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장문의 기자회견은 아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다 쏙쏙 귀에 들어올 그런 얘기였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싶은 얘기 다시 그대로 해준 것과 비슷한 수준의
그 기자회견이었는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 생뚱맞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는 바람에 저는 그 진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생뚱맞은 거거든요.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원권 정지라는 게 언론에서의 언론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정치적 도의적인 행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 중징계를 맞았으면 지금 근신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저런 식으로 사실은 야당 이상으로 혹독하게 이 대통령을 비난한 건데요. 저는 저런 방식은 같은 얘기라도 누가 정말 절차를 잘 밟아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이 꼭 필요할 때 하느냐라고 하는 거 정치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이야기가 야당한테 쏙쏙 들어온 이야기고 야당 편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일반 그 중도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어제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가 그 야당을 대변하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 상식을 갖고 정부 여당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 중도형 국민들의 목소리인지 그것을 잘 판단하는 문제가 굉장히 숙제라고 생각을 한데요. 저는 뭐 그것을 뭐 제 생각대로 이렇게 강요할 생각은 없고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국민의 그 눈높이고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초로 한 메시지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국민의 힘이 더 확장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건 야당 골수 야당의 소리다라고 폄하한다면 국민의힘은 크게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 총선을 앞두고 큰 희망이나 기대도 좀 전망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어제 그 기자회견이 사실은 어제 오전에 쇄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은 시점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라서 네. 고리로 여쭤봤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새로 임명된 당직자들 오늘부터 이제 당무를 보기 시작했고 평론가께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예, 수석께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박사님이 매우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고위당직 그 이른바 그 빅3가 모두 영남 출신 아닙니까? 근데 영남 출신을 떠나가지고서 이번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단장을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윤 중에서도 아주 그 선골 친윤이 이번에 이제 선거의 실무를 관장하는 총책으로 새롭게 임명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번 그 보궐선거에 있어서의 그 이 국민의 여론과 민심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인선을 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정책의장이 이제 비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그분 자체가 캐릭터가 강하지 않은 분이어서 인사 쇄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급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연구소장을 그 수해 지역에 가서 비가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징계까지 받은 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여의도 연구소 그 부소장이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정작 쫓겨났는데 그 부분이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이것이 이 사실은 국힘당 내부의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의 그리고 국힘당을 걱정하는 분들의 실체적인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좀 드리자면 저는 김기현 대표가 처음부터 이 실무당직자 자신이 책임지고 물러나지 않을 상황이었으면 실무당직자 인사라도 제대로 된 목표와 프레임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이걸 엉뚱하게 수도권 대 비수도권처럼 만들어 놓고서 그걸 지키지 못해서 정말 자업자득
명백한 결과가 됐어요. 또 이른바 친윤이냐 뭐 비윤이냐 가지고서 또 이 논란을 벌이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전 그게 아니고 집권당은 언제 인사를 하더라도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팀이냐. 이건 늘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거는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아요. 집권당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잘 맞는 팀이냐 아니냐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 여야 막론하고 정치적 불신과 비판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쇄신 개혁 인사내 아니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했어야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 경우에는 말하자면 변명이 가능해요. 익스큐즈가 가능해요. 그런데 국정 철학에 대한 고민도 없고 또 선거를 앞두고 전면적인 개혁과 쇄신에 대한 고민도 없이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이다. 해놓고 나서 영남권 중심으로 하니까 이제 비판받는 거고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장 경우에는 이건 쇄신도 아니고 무슨 지역적 배려라고 하는데 이게 쇄신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국민 눈높이가 거꾸로 하니까 또 비판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점에서 이번 그 실무당직자 인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기준과 가치가 뭐냐? 이 점을 간과한 것이 이번 인사 실패의 핵심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기 때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연포탕 얘기를 하면서 연대와 포용과 당평 이렇게 해서 이제 연포탕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김기현은 연포탕 이렇게 연상이 됐는데 일기 때 연포탕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김기현 체제 2기라고 하는데 2기 그 밥상은 연포탕은커녕 지금 그나물 그나물의 저 밥상이 돼버린 것이죠. 네.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쨌든 쇄신을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모습인데 사실 그럼 이제 그 총력이 거기로 모여야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공방이 또 이런 상황에서 동시에 깊어지고 있어요. 이게 원래 두 인물이 가끔 갈등을 빚는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평론가로서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양비론으로 이렇게 사태의 본질을 얼버무리는 것을 제가 피해왔어요.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경우에도 원인 제공은 이준석 전 대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선거에 그 상임 고문으로 선거 유세를 열심히 하다가 현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리고 그것도 지나가던 시민이 먼저 정말 듣기 제가 옮기기 어려운 비속어와 욕설을 한 것을 연단에 서 있던 안철수 의원이 그걸 받아치느라고 받아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이거를 마치 안철수 욕설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공격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먼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말 쇄신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상대로 이걸 무슨 싸움처럼 벌리고 있는 이 모습이 그러면 국민의힘에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점을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안철수 의원이 후퇴하기 어려울 정도로 판을 벌려버리기는 했으나 지금 빨리 조속히 어떤 형태로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토론도 국민의힘의 쇄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사실 국민들은 국민의힘만 보고 내년 투표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정대가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한 몸으로 보고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가 아무리 쇄신을 하려고 해도 대통령실을 함부로 쇄신할 수 있습니까? 개혁할 수 있어요? 윤석열 정부 개각을 국민의힘에서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결국 이번에 그 범여권의 쇄신의 핵심은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 6개월간 국정 운영을 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큰 방향 속에서 국민의힘도 쇄신을 하거나 변화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우리가 특히 국민의힘이나 범여권에서는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전환, 국정 운영 방식의 대전환은 일대 그 대전환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정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힘당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강서구청장의 그 표심은 사실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행태에 대한 아주 엄중한 심판이고 경고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그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그 말싸움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그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응석바지와 아픈 사람 간의 그 말싸움인데 국민들은 응석바지와 아픈 사람들의 말싸움을 지켜볼 만큼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참으로 민망하고 그 거북하고 그리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중단하는 것이 속히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특히 그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은 지난 그 대선을 세 차례 대선 후보에 세 차례씩이나 나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세 차례씩이나 대선에 나선 분이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국힘당 참패로 끝나자마자 마치 참패의 원인이 이준석 전 대표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게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한 사람 오직 1인만을 보고 국민과 이 국힘당의 당원은 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만을 바라본 패착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와 같이 지금 서로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고 불편한 이런 말싸움은 이제 더 이상 끌지 말고 종결짓는 게 바람직스럽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이 내용도 짚어봐야겠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했는데 출연을 해서 12월까지 당이 바뀌지 않으면 탈당과 신당 관련해서 이 여부 등도 고려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최후의 수단이면 12월까지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분석을 하시는지요? 예, 정치가 말로 하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사실 이 경우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죠.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져온 그동안의 태도는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사실은 뭐 차라리 다른 당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극단적인 언사를 사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난해 왔던 게 유승민 전 의원 아닙니까? 그 점에서 저는 뭐 더 지켜보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괜히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탈당해서 신당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대선 주자였지 않습니까? 그냥 뭐 여러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자기 말의 무게를 스스로 키울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무겁게 행동으로 옮겨서 국민들한테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서도 여전히 한 2달 지켜보고 그때 가서 뭐 탈당도 할 수 있고 신당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 범여권 진영 안에서 괜히 그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이 의미 말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이미 다 끝났을 거라고 보고 아직도 판단 못했다면 그건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단이 끝났으면 행동해라. 저는 유승민 전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판단은 이미 돼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석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예, 저도 뭐 현실 정치를 했던 또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유승민 전 대표의 깊은 고민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실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국힘당을 향한 쓴소리 이것은 사실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될까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말하자면 경계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사실은 국힘당이 보다 건강한 보수로서 그리고 국힘당이 갖고 있는 당세를 보다 더 외연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요소를 그런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평생 동안 사실상 평생을 몸담아왔던 당에서 국힘당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사실 국민들이 볼 때 저런 소리를 귀담아 듣고 반영을 하면은 참 국힘당한테 좋은 약이 될 텐데 이른바 그 좋은 소리는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약은 그런 차원에서 좀 국힘당이 수용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힘당이 유승민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를 갖다가 수용하기는 거의 난방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도 최종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선을 얼마나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자력 경쟁에서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고민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아직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정해졌다기보다는 고민이 깊을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고성국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